일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셨어요. 못, 철사, 함석, 망치. 그런 것들을 파는 가게였죠. 가게 간판에는 신흥철물이라고 페인트로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씨였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늘 잠이 깼어요. 아버지가 세수하시는 소리, 대문을 여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겐 자장가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면 아버지가 다시 올라오셨어요. 제가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제 방으로 오셨죠. 애순아, 일어났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네, 아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힘내라, 우리 딸.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 손에서 나던 철물점 기름 냄새, 그 거친 손바닥의 촉감, 그 큰 손이 제 머리 위에 올려질 때마다 저는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남의 집 옷을 받아다 깁고 수선하는 일을 하셨어요. 다닥다닥다닥. 밤늦도록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죠. 가끔 잠결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는 전구 하나만 켜놓고 바늘에 실을 꿰고 계셨어요. 엄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어머, 애순아. 엄마가 이거만 하면 잘게. 너는 빨리 자거라. 어머니 손에는 항상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늘에 수없이 찔린 자국들. 그 손으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절 챙기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림빵. 그때 크림빵 하나가 100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땐 그게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사들고 학교 앞까지 절 배웅해 주셨어요. 엄마,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친구들이 보면 창피해요. 아이고, 우리 딸. 엄마가 애순이 얼굴 못 보면 하루 종일 일이 안 된단 말이야. 어머니는 늘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연탄 아궁이에 불을 떼야 했고 겨울이면 방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웠어요. 화장실은 집 밖에 있어서 밤에 볼일 보러 가려면 손전등을 들고 나가야 했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작은 밥상을 둘러앉았어요. 라디오에서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 흘러나왔고 우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애순이 잘했네. 역시 우리 딸이야.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2부.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1982년 4월 18일 토요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반일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오는 길이었죠. 우린 나 어떻게 노래를 부르며 골목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저기 애순이네 집 아니야?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절 보더니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요. 아줌마,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애순아, 너. 그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해치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집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 옆집 아저씨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애순아, 내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단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교통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분명히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어머니가 크림빵을 쥐어 주셨는데,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가게에 계실 거예요. 저는 울면서 철물점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청계천 도매상에서 물건을 싣고 오시는 길이었대요. 큰 길을 건너는데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그만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영정사진 속 부모님은 웃고 계셨어요. 작년 설날에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갔어요. 에구, 이 어린 것을 두고 중학생인데 어쩌려고. 친척 중에 누가 맡아야 할 텐데. 그 소리들이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아버지 여동생인 고모가 왔습니다. 고모는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사셨어요. 저는 고모를 자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가끔 오시는 정도였죠. 애순아. 고모가 절 불렀습니다. 이제 고모네 집에서 살아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고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 교과서, 그리고 부모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철물점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집도 전세였기 때문에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재봉틀로 벌어놓은 돈도 아버지가 가게에서 모아놓은 돈도 다 빚을 갚는 데 들어갔다고 했어요. 고모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이 너무 좁았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우리 집보다 더 좁고 더 낡았습니다. 고모부는 날품팔이 일을 하셨고 고모는 시장에서 좌판을 벌여 양말과 속옷을 팔았어요. 고모 딸, 그러니까 제 사촌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너 여기 있어. 이게 내 자리다. 고모가 가리킨 곳은 부엌 옆 작은 공간이었어요. 이불 하나 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한없이 울었어요. 엄마, 아빠, 나 어떡해.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고모가 저를 깨웠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모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어요. 너 이제부터 이 집 살림 거들어야 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3부 지옥 같은 나날들 다음 날 아침 5시 애순아 일어나. 고모의 큰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네, 고모. 너 학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빨리 나와. 저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고모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시장 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설거지 다 하고 마루 쓸고 밥 해놔. 알았지? 네. 그런데 고모. 저 학교 가야 해요. 학교는 9시에 시작하잖아. 시간 충분해. 빨리 해. 고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제 저녁 설거지가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바닥은 지저분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일어나
집안일을 했어요. 설거지, 청소, 밥 짓기, 빨래. 학교 가기 전에 다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서툴러서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어요. 아, 너 뭐 하는 거야? 그릇이 몇 개나 남았다고 그렇게 깨뜨려. 고모가 소리를 지르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고모. 죄송하긴. 다음에 또 깨뜨리면 내 용돈에서 까는 줄 알아. 용돈이라니요. 저는 용돈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수나 빨래 널어. 그리고 저녁 준비해. 네, 고모. 사촌 언니는 학원에 갔어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매일 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언니 방을 청소하고 언니 옷을 빨래했어요. 저녁이면 고모 가족이 밥을 먹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애순아, 너도 먹어야지. 가끔 고모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모가 끼어들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나중에 먹게 놔두세요. 나중이란 건 고모 가족이 다 먹고 난 후였습니다. 저는 남은 밥에 된장찌개 국물을 말아 먹었어요. 반찬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숙제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부엌불을 켜놓으면 너 불 끄고 자. 전기세 장난 아니야. 네, 고모. 조금만요. 조금이 뭐야? 당장 꺼. 저는 할 수 없이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어요. 손전등을 이불 속에 숨기고 작은 빛으로 사진을 비췄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고모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학원 갈 필요 없지? 네. 아, 네. 저는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됐어. 너는 집에서 공부하면 되잖아. 그날부터 저는 학원은커녕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촌 언니는 새 옷을 입고 학원에 갔고 저는 색이 바랜 교복을 빨아 입었어요. 언니는 생일이면 케이크를 받았고 저는 제 생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애순아, 너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말하면 고모가 저를 내쫓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고모가 저를 사촌 언니와 비교하는 거였어요. 너는 왜 저렇게 못하니? 내 언니 좀 봐라. 공부도 잘하고 예쁘기까지 하고. 왜 너는 그렇게 굼뜨니?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야. 내 부모님도 그랬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사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모는 부모님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퍽!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고모가 달려왔어요. 아, 너 또 깨뜨렸어? 죄송해요, 고모.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너 도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니? 고모는 깨진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내 엄마 아빠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어야 했어.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넌 짐이야, 짐.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게 다 돈이야. 내 부모가 남긴 게 뭐가 있다고. 넌 그냥 얹혀 사는 거야. 고모의 목소리가 방 안까지 들렸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 내 힘으로 살아야 해. 하지만 중학생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죠. 그런데 동네 제과점 앞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할 사람 구함.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까? 사부. 일할 사람 구함 마이너스 방과 후 3시간. 주 5일. 저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제과점 주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가끔 학교 가는 길에 빵 냄새를 맡으면 아주머니가 갓 구운 빵을 하나씩 주시곤 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물어는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가 끝난 후 저는 제과점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어머 애순아, 왜, 저기, 일할 사람 아직 구하세요?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애순아, 너 몇 학년이더라? 중학교 3학년이에요. 학생이 무슨 일을, 공부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 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애순아, 내 사정 나도 알아. 그래, 한번 해볼래?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거의 울 뻔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공부에 지장 주면 안 돼. 그리고 고모한테는 허락 받았니? 받을게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모한테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학교가 끝나면 제과점으로 갔어요. 애순아, 여기 빵 진열하고 손님 오시면 친절하게 대해드려. 네, 아주머니.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떨렸고 계산을 틀리기도 했어요. 아가씨, 거스름돈이 틀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너그럽게 봐주셨어요. 괜찮아, 애순아. 천천히 배우면 돼. 한 달 후, 저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3만 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때 저에겐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애순이,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야. 잘 쓰거라. 저는 그 돈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모가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학교 끝나고 제과점에서 일하고 6시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모는 그 시간이면 아직 시장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늦는 걸 몰랐습니다. 애순이 늦었네? 고모부가 가끔 물어보시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학교에서 청소 당번이었어요. 그래, 고생했구나. 고모부는 착하신 분이었지만 고모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받은 월급을 모았어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언젠가 이 돈으로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겠어. 내 힘으로 살겠어. 밤마다 저는 통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모가 나타난 겁니다. 애순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고모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보였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아르바이트? 너 나한테 허락받았어? 제과점 아주머니가 나서셨어요.
아, 애순이 고모시죠? 제가 부탁해서 일 시킨 겁니다. 애순이가 정말 착하고 성실해서요. 아주머니는 말씀 마세요. 애순아, 당장 집에 가. 고모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모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너 학교 보내주고 밥 먹여주는데 내가 몰래 돈 벌었어? 고모, 저는 제 힘으로. 닥쳐. 너 번 돈 다 내놔. 네. 내가 널 키워주는데 당연히 생활비 내야지. 돈 다 내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힘들게 번 돈을. 고모, 이 돈은 제가 나중에 독립하려고. 독립? 내가?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고모는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숨겨놓은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다야? 고모, 제발. 그건 당장 도장 가져와. 이 돈 다 내 명의로 옮길 거야. 그날 저는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몇 달 동안 모은 돈 15만 원. 다 고모한테 넘어갔어요.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울음이 멈추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나는 반드시 이 집에서 벗어날 거야. 그때부터 저는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집을 나가겠다고요. 고3이 되던 해 저는 18살이 됐습니다. 이제 1년만 참으면, 1년만 더 버티면 집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 고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애순아, 너 시집갈 나이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부, 탈출, 시집? 저는 고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래, 너 이제 18살이잖아. 우리 동네 철물점 아들이 너 괜찮다는데. 고모,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집 가면 되지. 너 대학 갈 것도 아니잖아. 가난한 집 딸은 일찍 시집 가는 게 좋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모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집안일을 시키고 돈을 빼앗고 이제는 시집까지 보내려고. 싫어요. 뭐? 저는 시집 안 갈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졸업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당장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몰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제과점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살 곳이 필요해요. 아주머니는 제 사정을 듣고는 한참을 생각하셨어요. 애순아, 우리 언니가 하는 가게 위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 창고로 쓰던 곳인데 거기라도 괜찮겠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언니의 가게 일을 도와줘야 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힘들 거야. 괜찮아요. 전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가게와 그리 멀지 않았고 같은 제과점 일이라 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고모 몰래 조금씩 제 물건을 제과점 사장님 분의 언니 가게로로 옮겼어요. 옷가지, 교과서, 그리고 부모님 사진. 1984년 2월 고3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마지막으로 고모네 집 부엌을 봤어요. 5년 동안 제가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던 그곳. 저는 고모부에게만 쪽지를 남겼습니다. 고모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애순.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어요. 드디어, 드디어 자유야. 제과점이 작은 방, 정말 작았어요.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창문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궁전 같았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저는 짐을 풀고 부모님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엄마, 아빠,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어요. 애순아, 반죽을 이렇게 치대야 해. 네, 아주머니. 오븐 온도는 180도. 15분 구워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어요. 낮에는 손님을 응대하고 밤에는 아주머니에게 제빵을 배웠습니다. 손은 반죽하느라 까칠해지고 오븐 열기에 얼굴은 뜨거웠지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애순아, 너 정말 재능 있어. 손님들이 내가 만든 빵이 더 맛있대. 정말요? 그래. 특히 크림빵. 부드럽고 달콤해서 손님들이 자꾸 찾아. 크림빵.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주시던 크림빵이 생각났어요. 아주머니, 제가 언젠가는 제 가게를 갖고 싶어요. 내 가게? 네. 작아도 좋으니까 제 손으로 빵을 만들어 파는 가게요. 아주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래, 애순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밤마다 계획을 세웠어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1단계 돈 모으기 마이너스 매달 월급의 80%를 저축한다. 2단계 제빵 기술 완벽히 익히기. 3단계 작은 가게 계약하기. 4단계 내 가게 오픈.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어요. 5단계 고모에게 증명하기 마이너스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5년, 1986년, 1987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에도 크리스마스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손님들은 하나둘씩 늘어났고 제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애순 씨, 오늘도 크림빵 10개 주세요. 애순 씨가 만든 단팥빵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됐어요. 통장의 숫자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987년 가을, 저는 드디어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주머니, 100만 원 모았어요. 어머, 애순아. 정말 대단한데.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가게를 차리려면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직 멀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1988년 초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제과점도 철거될 예정이었죠. 아주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다시 가게를 차릴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애순아, 내 가게를 내가 인수하지 않을래? 육부, 내 가게, 내 인생. 제가요? 가게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 나는 나이도 들었고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권리금은 300만 원만 주면 돼. 300만 원. 저는 지금 1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주머니, 저는 지금 돈이 부족해요.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애순아,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988년 3월. 저는 20살이 되던 해 제 가게를 갖게 됐습니다.
간판은 직접 그렸어요. 애순이네 제과점. 촌스러웠지만 제 이름이 걸린 첫 간판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단 3명만 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어요. 크림빵, 단팥빵, 식빵, 소보로빵.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개발한 엄마의 크림빵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시던 그 맛을 재현하려고 수십 번 시도했어요. 한 달 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애순이네 베이커리 크림빵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거기 빵 정말 부드럽더라.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0명, 20명, 50명.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님이 많아지면서 빵도 많이 팔렸지만 남는 빵도 생겼습니다. 저는 남은 빵을 동네 양로원과 고아원에 기부했어요. 아가씨, 감사합니다.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 말이 돈보다 더 값졌습니다. 1989년, 1990년. 가게는 점점 안정됐고 저는 아주머니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 다 갚았어요. 어머, 영희야. 벌써?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1991년. 저는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옆 가게가 비어서 그걸 인수한 거예요. 이제는 테이블도 놓고 커피도 팔 수 있었습니다. 애순이네 베이커리 카페. 새 간판을 달던 날 저는 하늘을 봤어요.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살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애순아, 내 고모라는 분이 작은 가게 하시던데 요즘 장사가 안 되나 봐요. 고모요? 네, 양말이랑 속옷 파시던 분. 요즘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장사가 안 된대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고모를 만나야 할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만나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자.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고모가 장사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좌판이었어요. 양말과 속옷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고모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모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10년 전에 그 매서운 눈빛은 사라지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기요. 고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 애순아? 고모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고모, 너 어디 갔었니? 그때 집 나간 후로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왔어요.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자랑하고 고모가 저를 괴롭힌 것에 대해 따지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칠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자유. 고모,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한 첫마디였어요.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고모를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애순아, 미안하다. 고모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나도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남편은 날품팔이로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딸은 학원비며 뭐며 돈이 많이 들고 그래도 내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고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고모도 힘들었던 거구나. 가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구나. 고모, 이제 그만 우세요. 애순아, 저는 고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일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고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저는 지금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베이커리 카페요. 가게를? 너 혼자? 네.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법 괜찮아졌어요.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애순이 베이커리 카페 마이너스 대표 서애순. 고모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애순아, 고모가 정말 미안하구나. 고모, 이거 받으세요. 저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그때 고모가 가져가신 제 돈, 기억나세요? 15만 원이었죠. 이건 그때 돈의 몇 배예요. 이자까지 쳐서 드리는 거예요. 애순아, 나는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편하게 살아요. 고모는 봉투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애순아. 정말 고맙다. 저는 그날 고모와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고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고모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은 결혼해서 멀리 떠났다고 했어요. 고모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애순아, 너는 결혼은 안 했니? 아직이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고모도 힘내세요. 제가 가끔 들를게요. 정말? 네. 그리고 고모, 제 가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만든 빵 대접할게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저를 과거에 묶어두는 일이었어요. 용서하고 놓아주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제가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8부 진정한 승리.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가게를 2개 더 냈어요. 이제 직원도 10명이 넘습니다. 고모는 가끔 제 가게에 놀러 오세요. 저는 고모에게 크림빵을 드리고 고모는 맛있게 드십니다. 애순아, 역시 내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어. 감사해요, 고모. 우린 이제 편한 사이가 됐어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걸 가지고 누구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나죠.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을 잃고 고모네 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기는 거라는 걸. 미워하고 원망하던 나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나를 이기는 거라는 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아파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하루 살아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애순이네 베이커리를 갖게 될 거예요. 그게 꼭 가게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의 공간, 여러분만의 삶, 여러분만의 자유.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저는 이제 50을 넘긴 나이가 됐지만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부모님 사진에 인사를 해요. 엄마, 아빠, 오늘도 힘내볼게요. 그리고 가게로 내려가 빵을 굽습니다. 특히 크림빵을 구울 때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엄마가 사주시던 그 크림빵,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게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